오늘의 저의 그 발표는 근데 제가 그 책을 좀 보고 당시에 이제 메이지 시대에 쓰여진 여러 그 당시 이제 그 한 걸 보면 이 동시대사라는 얘기도 많이 이제 동시대사라는 책도 있고 도쿠도미소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신문 기자기도 하지만은 사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대일본 현대사도 그렇고 역시 이제 그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전과 그 후가 뭐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그런 동시대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그 비슷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발표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이제 우리 시대 동시대에 뭐 아까 러시아사 할 때도 좀 인용이 됐던 학자이긴 한데 그 에릭 홉스본이 이제 했는 단기 20세기라고 지정을 하면서 이 우리 지금 시대의 기원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소련의 붕괴까지로 이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있지 않는가. 알랭 바디우에 의하면 이런 이 시기 이러한 시대 구분을 어떻게 보면 뭐 소비에트식 시기 시대 현대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전쟁, 혁명 이런 그 대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변화 이런 것을 느끼는 그 기점을 이제 현대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극단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죠.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아까 러시아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글로벌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것을 최근에는 얽히고 설킨 역사, 인탱글드 히스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서로 관여를 하면서 그 특정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변해가는가. 결국에는 이제 한 국가의 역사, 저같이 일본사를 한다든지 중국사라든지 한다면은 물론 글로벌사 컨텍스트에 놓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그 얽히고 설킨 과정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국가라든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성격이 그거를 규명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어떤 현대 일본의 기점으로 다이쇼 시기를 두는데 그 다이쇼 시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릭 홉스본의 단기 20세기는 우연하게도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 연호에 바뀔 때를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이쇼 시대 플러스 쇼와 시대를 합치면은 이것이 이제 거의 그 에릭 홉스본이 말하는 그 단기 20세기와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최근에 나타나는 그 역사학에서도 특히 이런 그 현대 단기 20세기의 일본적 그 시기의 기점을 다이쇼 시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 홉스본은 이것이 결국에 극단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이제 보는데 이쪽에서는 좀 미발로 끝난 가능성으로서의 시대를 보면서 다이쇼를 좀 쇼와로부터 분리를 해서 다이쇼를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근의 동향을 반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그 현대적인 어떤 단기 20세기를 일본은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다이쇼 시대에서 어떤 우리 시대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있는가 하면 하나의 가설인데 어떤 권력,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 권력이 작동하는 양식이 이 시대에 좀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현대 일본의 어떤 기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대전 이거에 대한 충격은 일본에서도 컸죠. 그래서 다이쇼 시대를 크게 특징을 제 나름대로 이번 준비를 하면서 본 것은 밖으로는 일본이 세계를 발견을 한 거고 안으로는 사회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시 계기는 연호가 바뀌는, 특히 이제 당시대
근대 일본 소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나츠메 소세키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꼈죠. 저 메이지 천황에서 시작되어서 천황에서 끝났다.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났다. 근데 메이지에서 시작된 어떤 새로운 변혁이 메이지 천황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당시대 그 나츠메 쇼세키가 1914년에 발표한 소설에서 이렇게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게 증폭된 것은 역시 이제 국제적 계기에서는 1차 세계 대전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 시대는 뭔가 좀 다른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본 내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패자를 혁명으로 승자를 파상과 체력의 고갈로 몰고 가는 총료점, 러시아 혁명, 뭐 독일에서도 혁명이나 그러면서 왕정 체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어떤 그 혁명과 개조의 물결이 이제 그 세계적 상수로서 작용을 하죠. 그것을 이제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그 국가 체제라든지 이쪽에서는 주로 위험 사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반면 사회 측에서는 어떤 새로운 구질서와 구세계를 개조해야 된다. 이게 우리도 세계 혁명의 물결에 타서 개조해야 된다. 이런 그 두 가지 흐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중앙공론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언론지였는데 1919년 12월에 1년을 회고를 하면서 무로부세 쿠신이라는 그 평론가가 개조론의 1년이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계와 함께 개조의 십자로에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개조의 그 어떤 국내적으로 연거는 역시 이제 여명회라는 강연회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나오는데, 이 여명회는 요시노 사쿠조라든지 당시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민본주의라는 데모크라시라는 걸 소개하면서 활동을 했던 그 자유주의 지식인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이 사람이 이제 강연회를 하면서 1차 강연회에서 전후 세계의 신추세를 개조라고 보았고, 우리 일본은 개조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의 개조에 역행하는 완고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위험한 사상을 개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 때부터 되면 세계와 하나가 된, 세계의 정말 중요한 일부가 된 일본이라는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은 완전히 세계의 일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 시점 1919년 1월에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세계 일국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간접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세계도 우리 일본을 이전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점점 세계의 문제에 일본 발언을 인정하는 그 계기가 열렸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세계를 발견한 거고,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제 그 평론가는 사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그러면서 세계가 국민과 민족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처럼 각 국민과 민족이 계급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이제 그 사회의 어떤 핵심 그 개념은 이제 계급,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노동자, 노동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다 이제 좀 적극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요시노 사쿠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개조의 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이기적인 국가주의를 해체하고 국가 대신해서 우리도 사회를 발견을 하고 사회를 켜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가 지금 정치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에 있으니 이것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아시겠지만은 요시노 사쿠조는 정치적 불평등을 개조를 해서 보통선거의 실현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양당제 정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개조할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후쿠다 덕구조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제목에 여하 무엇을 개조할 것인가에, 이 사람은 뭐 정치적 불평등도 중요한데
완전한 개조를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평등, 특히 노동자의 어떤 그 생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거기까지 개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는 반드시 이제 그 임금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조의,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화를 이루는데까지 가야지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이 여명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당시에 좀 또 다른 중요한 그 어떤 사회적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여성인데 특히 이제 중등 보급의 결과 그리고 직업 여성 등장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한 커트를 발견했는데 이런 그 당시 풍자 만화였는데 그 교육을 많이 받은 딸이 이제 미래 장래 여학생은 이 시간까지 간다 뭐 이런 그 내용인데 그 부모를 앉혀놓고 성교육을 하는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어떤 뭔가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는 한 건데 그만큼 이런 새로운 신여성의 출현, 교육받은 새로운 여성 출현에 그 언론이 이제 그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 여성 주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이들이 조직화가 돼서 그 국가의 정당한 그 참여와 사회적 보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년에 신부인 협회가 조성이 되면서 여성의 참정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그 다이쇼 이 시기의 변화는 이런 그 새로운 주체들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그 위협적인 주체로 인식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구 질서가 완전히 이제 그 붕괴로 구체제가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기존의 어떤 새로운 주체의 조직화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국가 권력 장치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 권력의 어떤 작동 양식이 좀 변하는 그런 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볼 수 생각이 되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당시에 가장 그 요시노도 얘기했지만 가장 화두가 된 게 이제 보통 선거론을 그 2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선거권을 갖게 된다라는 그 보통 선거론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인데 그 일본 군대 육군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봤느냐면 보통 선거로는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시세에 따라서 요는 점진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국채에 융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보통 선거제 도입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이를 포섭을 함으로써 어떤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로 구체제 뭐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식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이 글에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관료계와 기성정당 중심의 정치계의 공유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컨센서스 위에 그 보통 선거가 이제 25년 3월에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포섭을 하는 차원에서는 하긴 했지만 여기에 됐던 어떤 제도적인 그 견제 장치로서 일본 근대 이제 악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이 거의 동시에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어떤 조건으로 그 치안유지법이 이제 작성됐다라는 그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그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처에도 비슷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민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많은 책자에는 나오는데
생활 빈곤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고용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빈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특히 이제 내무성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관료가 정당도 아니고 어떤 그 사회도 아닌 관료 중심으로 그 다양한 그 지역에서 실태 조사를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29년에 구호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32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그 어떤 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어떤 선제적인 그 개입 그것이 이 시기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한 그 일본 사관은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사업과 복지법제의 이제 요람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현대 국가, 복지 국가의 어떤 요람기가 이 시대에 그 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도쿠다에서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노동 이제 문제로 이것들을 다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주 앙점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조합은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단 5년 사이에 엄청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쟁의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급증을 합니다. 이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역시 그 내무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31년까지 그 노동조합법의 입법화를 추진을 하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맙니다만 그 제안을 이제 입법화하는 그 31년 제국의회에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들이 이걸 입법화하려고 했냐면은 당시 이제 아다치 겐조 내무대신은 이런 논리에서 오늘날의 산업 상태, 스트라이크 상황은 이 폐해를 교정해야 된다. 오늘날 같이 방임해 둔다면 도를 넘는 위험 사상이 돼서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제안을 해서 선제적으로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위와 안정을 제공해서 그 향하는 곳을 이제 지시하자. 그래서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노동 조합법을 이제 입안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풍자 만화에서 이 노동자들 노동 문제를 어떻게 봤냐. 역시 아까 폭동을 위험 사상 좀 보수적이긴 한데 고삐 풀린 말로 그리고 이 말이 이제 노동자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여론 보수 이제 만화 풍자 만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작동 방식은 굉장히 이제 관료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이지 시대부터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도 이제 면면이 이어지는데 핵심은 이 노동자들이라든지 빈민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후에 부인도 나오는데 이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 두거나 그냥 죽게 하거나 뭐 푸코의 유명한 권력 이론으로 가면은 그런 낡은 권력이라기보다 이들을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살게 함으로써 살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에 포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 권력의 어떤 작동 양식이 변화하는 시점이 이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가. 국가와 사회의 경쟁 속에서 여기서 이제 한 예는 일민은 결코 천부인과 같은 고유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국론일치와 국가 통합을 위해 국가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라는 어떤 관료 보수주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부인 문제에도 역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무성이 어떻게 20년에 보면은 산하에 이제 사회국을 두는데 전후에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서구권에 많이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조사국을. 그래서 전쟁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도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보다 이 여성들을 공적 활동에 동원을 해서 참여를 하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활 개선 운동이라든지 그런 기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고 이찌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회국장을 맡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에 출판한 신시대의 부인이라는 책에 의하면
메이지 시대 유신은 메이지 유신 시대 애국자는 남자였으나 이제 생활 유신, 새로운 생활 개조 운동,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신시대의 애국자는 여자여야 한다. 여자를 적극적으로 공적 그 영역에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서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가 선제적으로 그 개입을 하는 그런 그 논리상에서 부인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인 참정권론자에 대한 풍자인데 굉장히 이렇게 적인 여성이 막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앞에 남자는 남편이겠죠. 애 둘 보고 뭐 이런 보면서 이렇게 좀 왜소화된 남성 뭐 당시에 어떤 여론이나 일반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그 부인 문제, 뭐 참정권, 특히 참정권 문제를 어떻게 봤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 이들에 대한 대항으로서 국가가 새로운 뭐랄까 기존의 그 권력 양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민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관리를 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놔뒀는데 이들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어떤 국가 사업에 이제 동원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권력 그 장치가 이 시기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 현대 일본의 이제 기점으로서 다이쇼 시대를 보면은 특징은 개조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조의 움직임은 세민, 노동자 그리고 부인이라는 주체가 출현하고 이들이 조직화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런 것이 활발해지는데 동시에 그 이면에 이러한 주체들의 부상을 빈민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부인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그 개입, 시장 개입 그리고 사회 관리를 기획을 하면서 이들을 살게 하는 통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유형의 굉장히 현대적인 유형의 권력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시기에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일본에서의 현재 오늘날이라는 시점을 과거 속에서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정 선생님 발표는 뭐 여기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적으로 들어간 것은 에릭 혹스봄의 얽히고 설킨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글로벌이라 쉽게 말하자면은 일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혹은 일본 국가를 밑으로 파고다니면 사회 개인으로 이렇게 청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얽히고 설킨 역사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가장 좋은 뭐랄까요, 그것들이 가지고 효과는 상호 영향과 과정을 그런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발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주체들의 모양들, 그리고 그 주체들이 조직화되어지는 모양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이 조직화되어지니까 그것이 뭐 노동자일 수도 있고 세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조직화되어진 사람들의 부상에 따라서 국가가 또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대응이 결국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든지 사회 관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가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겹치면서 뭐 제국주의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를 개조하려고 하는 뭐 반제국주의도 있는 거고 민족주의 운동이 얽히게 되면서 제국 경영도 또 바뀌게 되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지금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뭐랄까요, 재미난 측면이 뭐냐면은 뭐 제가 일본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를 하면서 오늘날에 보통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일본 역사하는 사람이 현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한정 선생님이 그것들의 어떤 문을 좀 열어준 것 같아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얽히고 얽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상호작용, 상호영향이라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는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호작용과 그것들이 이 역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변화라고 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릭 홉스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사람이 있나 싶었더니 이 폴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임베드니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상호작용을 넘어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인과적인 설명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뭐 이런 여기 예를 드신 거에서 보자면 보통선거법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법하고 아까 설명해서 보시다시피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민들한테 보통선거권을 줄 테니까, 그렇지만 니네들은 선거권을 가지는 대신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마라는 것들을 명언한 것이 치안유지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의 만들어진 것이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트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본 학계, 저희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따지면은 그것들이 무척 세트로서 완벽한데, 사실은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 40년대에 쭉 이어지면서 선거라는 것들의 일본 사회에서의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1930년대 선거 숙정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게 말하자면 바른 선거를 합시다라는 운동입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일종의 관제 선거를 유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선거법을 만들 때 아까 말한 야마가타도 등장하긴 하지만서도 한편으로 민본주의라고 하는, 쉽게 말하자면 서구의 제1차 대전이 영향을 받아서 받은 어떤 민보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의 보통 선거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이 현실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들이 이 국채론적인 보통 선거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이렇게 잘 뜯어보고 운용하는 방식들을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은 보통 선거법은 민본주의란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이지 유신 이래로 만들었던 국채론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도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930년대 선거 숙정운동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이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오늘날의 선거 혹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자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이해 방식, 제가 아까 서독 말씀드릴 때 무척 재밌게 들었는데, 정치의 이해 방식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법이 민본주의적인 사고방식만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국제론적인 그러니까 보통 선거론, 그리고 선거 숙정운동, 오늘날까지 이렇게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일본, 그리고 선거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접점들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쓴 논문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가령 뭐랄까, 이런 서로 상호 영향을 받고 뭐랄까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1차 세계대전, 국제노동기구하고 일본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어떤 노동운동의 초기적인 모양새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무척 지켜봤을 때 1920년대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10년대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글로벌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무척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데,
한정근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집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선생님이 발표를 못하셨던 부분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900 다이쇼 뭐랄까요 시기에 외교는 쉽게 말하자면은 뭐랄까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면 친미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서구하고의 어떤 친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세순원적 협조주의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았다가 갑자기 1930년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패도주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세 순응에서 이제 패도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글로벌한 관계 속에서 넘어간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한정은 선생님도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점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후 민주주의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내 아시아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일본의 패도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납득이 가는데 좀 더 설명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상호 영향과 과정의 탐구 속에서 저 밑에 개인부터 세계까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척 저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연결되어질 때 인과적으로 물론 그것들이 다 모두 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을 잡아내야지 오늘날까지 연결되어지는 지점 혹은 거꾸로 오늘에서 과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